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합정동 독서클럽 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어땠어요? 네. 지난주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땠죠? 아시면서 뭘 물어보세요? 네, 지난주 네. 네, 제가 솔직히 여러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질타 아니 근데 네. 일단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가자면 지난주에 제가 좀 슬픈 책을 가지고 와서 핑계김에 좀 우셨잖아요. 겸사겸사해서 네. 많이 울었는데 네. 그 때문에 뭐 프로답지 못했다. 방송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는 의미의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제가 조증에 많이 걸렸었잖아요. 네. 끊임없이 나오는 웃음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안 웃었단 말이에요, 많이. 차분해졌죠. 네, 그랬더니 차분해서 반응이 좋다고. 주변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네. 안쓰럽다고 그 누나 팬들이 막 열화 같은 상황 어떡하냐 우리 종훈 기자 막 이러면서 좀, 일부러 노리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그래도 저도 다시 여러 번 복귀해서 들으니까 네. 괜찮던데요. 나름 차분하니 괜찮았어요. 네. 차분하고 네. 좋았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서 재밌었어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가 처음으로 합정동 독서클럽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책 한 권을 가지고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루키에 관련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2주로 나눠서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뭐 빨리 막 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 책을 덜 열심히 안 읽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읽을 수 있어서 네. 예리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읽고 그리고 그 일주일 사이에 다시 한번 또 복귀를 하면서 또 읽고 네. 하니까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 솔직히. 부분에 관해서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보이지 않던 부분을 새로 읽었으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네, 시작에 앞서서 네. 우리가 매주 그 책이 선정될 때마다 우리 팬페이지에 글 써주시는 분들한테 그렇죠. 네, 선물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우리의 친필 서명과 편지를 담아서 제가 서명하는 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김 기자님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정했죠. 누구한테 선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이거 이렇게 나가겠죠? 정아림님이세요. 네. 저희 그 팬페이지에 보면 제가 개설한 저희 팬페이지에 보면 이 독서클럽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정아림님이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응원해주시지만 네. 저희랑 같이 책 읽어주시고 여기 심지어 보면 인증샷이에요. 저희 때문에 책 사셨다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항상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좋은 건 나쁜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저희 정아림님한테 이번 주 책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실의 시대 드릴게요. 네. 근데 이 책을 보면 세 권이 백석평전, 리스본행 야간열차, 그리고 마지막에 감옥으로부터의 네. 사색이 있어요. 제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신영복 선생님 책인데 이게 관련해서 제가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네. 우리 하림쌤한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림쌤한테 그래도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네. 편지도 한 통 썼죠. 뭐 짧은 그래서 글이지만 뭐라고 쓰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하림님께 뭐 고맙다는 말 이외엔 점점점 항상 고맙습니다. 더 발전된 합정동 독서클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6일 김종훈. 네. 지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고요. 근데 진짜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우리 정아림 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 번 딱 뵀어요. 광주 분이신데 광주에 세월호 취재를 갔을 때 5.18 때 그때 야간까지 제가 취재를 하다가 22시경에 저녁을 당연히 못 먹었죠. 아침에 6시에 출발했다가 금남로에서 막 취재하고 이제 기사를 마무리해서 마무리 네. 버튼을 탁 누르려고 하는데 누가 갑자기 오더니 빵봉지와 우유를 탁 네. 주더라고요. 네, 먹으라고. 누구세요 했더니 정아림 네, 정아림님이셨어요. 님이셨어요?
나이가 더 몰라요. 그거는 모르세요? 네, 저보다 살짝 높거나 그럴 것 같긴 한데. 누나 팬이신가 보다. 주고 가셔서 네. 정말 툭 주고 가셔서 네.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 오늘 이 정아림님한테 책 드리는 것도 김 기자가 정한 건데 아무래도 사신 같아요. 여기 보면 정아림님이 저희 그 페북 거기 메시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서울 올라가면 한번 봬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힘 이렇게 하셨는데 저 사주신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오세요. 제가 우리 김 쏠게요. 기자 김 기자 커피 사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섭섭하네요. 팅커벨 팬들 뭐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상실의 시대.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당연히 상실의 시대 읽으셨겠지만 앞으로도 같이 호흡하는 기분으로 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같이 책 읽는 즐거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맞아. 저희가 이제 책 코너가 몇 개 생겼잖아요. 근데 뭐 생겼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 책 소개하고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책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개하고 싶은 책 한 권씩 네.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네. 이번 주는 김 기자가 하실 차례죠? 근데 이번 주에 제 책은 뭐냐? 저는 뭐 책 한 권보다 작가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제가 솔직히 이 작가는 네. 우리 합독이 끝나는 마지막 날 하고 싶었어요. 정말 언제 우리가 종방을 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이 그렇다고 마지막 날은 아니고요. 작가 김훈이에요. 작가 김훈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왜 가져왔냐면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다루고 싶은 분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언제 어떻게 임하자. 될지 모른다. 네. 그래서 사직생의 마음으로 오늘이 끝이다. 네. 이런 마음으로 작가 김훈의 책을 긴급하게 들고 왔고 네. 여러분 김훈 뭐 워낙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쵸. 근데 김훈 관련해 가지고 워낙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뭐 칼의 노래, 현의 노래, 그다음에 흑산 뭐 워낙 좋은 책들이 뭐 많은데 근데 저는 여러 좋은 소설도 좋은데 제가 솔직히 좋아하는 건 김훈의 에세이예요. 수필집 좋아하신다고 네. 얘기 네. 말씀 들었었어요. 문장이 문장을 서로 끌고 가는데 그 힘이 감히 형언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권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 자전거 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좋죠. 네. 제목부터 이미 이 자전거 풍륜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다닌 이야기인데, 네. 제가 집에 한 2,000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 또 은근히 자기 몇 자랑하지만 권인지 얘기하고. 네. 김훈 선생 책이 많아요. 근데 어디 있는지 나머지 책 한 권을 준비한 게 뭐냐면은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 찾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서점 4군데 연락을 했어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이 있냐? 없어요. 다 절판돼가지고. 근데 왜 절판됐는지 진짜 모르겠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네. 저 서점의 사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의 나무라는 출판사가 폐업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타 출판사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어제 큰 서점에 갔음에도 어제도 발견을 못했고 지금 여기 합정동에 네. 와가지고 인근에 3군데 서점 어제 큰 서점까지 포함해서 4군데 전화를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집에서는 어디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 팔면은 상당한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작가 김훈의 이 여러 에세이들 중에 한 편을 짧은 글 한 편을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밥벌이의 즐거움 속에 나와 있는 밥벌이의 지겨움? 지겨움. 즐거움이라니. 밥벌이의 즐거움이라 그랬죠, 지금. 네. 근데 한편으로는 네. 즐겁죠. 저는 김훈 선생을 보면서 너무 슬퍼 보이네요. 네. 스스로 자기의 작업 공간을 막장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가장 나락의 끝에서 인간이 도전할 수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곳에서 최전선에서 글을 쓴다는 느낌인데, 네, 전 그게 지겨움과 즐거움의 네, 한 끗 차이라고 봐요. 참 말 진짜 만들어낸다. 네, 진짜 잘한다. 네, 이 밥벌이의 지겨움 같은 경우에는 김훈 선생이 작가 김훈이 한겨레 기자로 다시 일선에서 백이종군에 해야 됐다고 말해야 될까요? 다시 일선 기자로 복귀를 해서 네. 거기서 에세이나 기사들을 쭉 썼어요. 그러면서 그 한겨레 2002년, 2003년경에 쓴 기사들을 모아서 나온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자셨구나. 저 왜 몰랐지? 네. 어쩐지 굉장히 그 글에 유명한- 군더더기가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한국일보 출신의 기자고요. 일화가 많아요. 김훈 선생 관련해는 일화가 너무 많은데, 네.
그 요즘의 기자들의 특징은 저도 물론 네. 기사를 쓰지만 기자들의 특징은 자기만의 색깔이 드러난 기사를 잘 못 써요. 그래서 누가 쓴지 모르고 컨트롤 CV 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당시에 김영 기사를 안 써도 네. 김은의 글은 다 알았어요? 네, 티가 나요. 네, 그 정도로 대단했죠. 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2년 3월 7일 목요일 날 한겨레에 나온 기사입니다. 네. 거기에 제목이 이래요. 기사 섹션은 김은의 거리의 칼럼이란 기사예요. 제목은 라파엘의 집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술집 골목엔 밤마다 지식인, 예술가, 언론인들이 몰려들어 언어의 해방구를 이룬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논하며 비분관계하는 것은 그들의 오랜 술버릇이다. 그 술집 골목 한복판에 라파엘의 집이라는 부르시설이 있었다. 참혹한 운명을 타고난 어린이 20명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다. 시각, 지체, 정신의 장애를 한 몸으로 모두 감당해야 하는 중복 장애아들이었다. 술 취한 지식인들은 이 라파엘의 집 골목을 비틀거리며 지나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동전 한 입을 기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파엘의 집은 전세금을 못 이겨 2년 전에 종로구 평동 뒷골목으로 이사를 갔다. 라파엘의 집은 한 달 운영비가 1200만 원이다. 착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1000원이나 3000원씩 꼬박꼬박 기부금을 내서 이 시설을 16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후원자는 800여 명이다. 농부란 이름의 2000원도 있다. 바닷가에서 보낸 젓갈도 있고 산골에서 보낸 사골뼈도 있다. 중복 장애아들은 교육이나 재활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안아주면 온 얼굴의 표정을 무너뜨리며 웃는다. 인사동 라파엘의 집은 술과 밥을 파는 식당으로 바뀌었다. 밤마다 이 식당엔 인사동 지식인들이 몰려든다. 김은 되게 짧죠? 500, 네, 진짜 한 600자 정도 될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라파엘의 집을 제가 필사를 몇 번을 했냐면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이 글만 필사를 50번? 진짜요?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50번 이상 했다고. 왜냐면은 제가 기자 공부를 할 때 네. 아침마다 7시 반에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서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필사예요. 필사를. 근데 습관적으로 했던 필사가 아직도 기억이 나. 매일 아침. 네. 나중에 한창 때는 김은의 이 첫 문장과 끝에서 이 가름하는 것들이 다 기억이 나요. 정말 따라하고 싶었어요. 미친 듯이 흉내내고 싶었어요. 이 문장 하나하나를. 이 라파엘의 집만요? 아니면 다른 것도 여러 다? 글들도 필사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라파엘의 집만 유독. 그래서 이거랑 비슷하게 제가 오마이뉴스에 있을 때 이와 비슷한 기사들을 몇 번 썼는데 솔직히 모방에 불과했고 흉내내기에 불과했고 쫓으면 쫓을수록 감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은 김은이고 나는 나다. 하면서 계속 좌절. 네, 그 말이에요. 그 헛헛함이 네. 채워줘야 되는데 갈증 목마름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 네. 나중에 김은 선생님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났어요. 네. 언제 만났냐면은 네. 지난 3월 31일. 3월 31일. 네, 아직도 기억나요. 네. 지금 3월 31일 날 네,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그날도 한창 뭐 세월호 취재는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세월호 취재 아마 기자회견이 있었을 거예요. 제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앞에 초로의 노인이 갑자기 앉는 거예요. 번거지 모자, 갈색 번거지 모자를 눌러 쓰고 제 앞에 앉아있어요. 네. 아, 근데 이 양반 때문에 자꾸 앞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아, 뭔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 네.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러면서 혼자 뒤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딱 일어나는데 고개를 탁 돌리는데 김은 선생님. 이러다가 말씀드렸죠. 선생님. 내가 딴 얘기 안 했어요. 선생님. 악수를 했는데 네.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굉장히 아구, 손아구 이름이라 그러죠. 딱 쥐는데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은 엄지손가락에 굳은 살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에 굳은 살이 왜 있지? 여기에 엄지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로 쓰시나? 네. 엄지손가락에 굳은 살 때문에 제가 당시에 느낀 바는 뭐냐면은 선생은 여전히 네.
여전히 이 기자로서의 뭐 이런 것 따라서 글쟁이로서 기록자로서 그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고 언젠가 이 세월호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 대한민국의 2014년, 2015년의 모습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구나. 물론 그 뒤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나서 4월 초에 중앙일보에서 선생님께서 그런 관련된 글을 쓰셨어요. 쓰신 거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번 크게 회자가 됐었는데 최근에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최근에 선생님께서 지금 책을 이제 작가 기문의 책이 또 나온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뭐 예. 지금 쓰고 아니 그 이제 이미 나왔는데 표지 그러니까 작업이 안 돼서? 예, 그 겉에 표제만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목이 라면을 끓이며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번에도 수필집 같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대가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거기서 과연 어떤 또 문장을 보여줄까? 문장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 그래서 어제 그 책이 나온 줄 알고 또 광화문 바닥을 또 막 휘젓고 다녔는데 사러 가셨어요? 네, 네. 어제도 휘젓고 다녔는데 네. 만날 수는 없었고요. 네. 예, 전화해보니까 아직은 출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대가 큽니다. 곧 나오겠네요. 네. 이번 주에 책은 책 2권입니다. 첫 번째 책, 자전거 여행. 풍륜이란 자전거를 타고 다닌 이야기. 두 번째 책, 밥벌이의 지겨움. 아까 그 라파엘의 집은 어디에 여기 밥벌이의 있습니다. 지겨움에 밥벌이 실렸어요? 지겨움에 있는 네. 책이에요. 많이들 아껴주세요. 근데 책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건 도서관에서. 네, 이거는 도서관에서? 아직 판매하지 않아요? 아, 아니요. 선생님 이것도 안 해요? 아닐 거예요. 저 이거 생각이 있는데. 나면. 다행이다. 네. 네. 정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제 네. 서재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팅커벨의 이 책은 네. 시간. 네. 네, 제 시간. 지난주에 제가 네. 좀 주도적으로 했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깜냥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실의 시대 관련해서는 좀 할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주도적으로 했는데 근데 그 주도적으로 한 내용 속에서 100% 공감하진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막 이렇게 했죠.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다. 제가 리뷰하다가 네. 우리 팅커벨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는 거를 봤는데 네. 네. 아니,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제 친한 친구가 이거 항상 봐주고 모니터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해서. 근데 그 친구가 김종훈 기자 하는 말에 거의 다 공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근데 여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읽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00% 공감하진 않아요. 네. 많이 도와주세요. 왜냐면 제가 네. 지난주에 팅커벨이 이 책은 시간에서 이 상실의 시대를 놓고 강조했던 부분이 100% 연애 소설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 그럼으로써 거기에 나온 4명의 인물 있잖아요. 와타나베, 나오코, 미도리, 그리고 레이코 여사까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지를 집중해서 이야기를 짚어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연애 소설이고 다 연애 얘기고. 네, 다 연애 이야기로만 네. 풀었고 제 머릿속에 잔상처럼 남아있는 것도 야한 장면이고. 그렇죠. 그 수많은 야한 장면들. 네. 아, 어떻게 야한 장면만 10년 만에 읽었는데 거기만 여전히 기억나. 기억되는 거는 야한 장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 그 흐름 속에서 네. 우리 팅커벨이랑 사전 회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했냐 안 했냐 얘랑 잤냐 안 잤냐 그렇죠. 막 이런 얘기. 잤냐 안 잤냐가 언제 나오는지가 이게 저한테는 하나의 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이드? 뭐 그게 어떻게 가이드? 아니요. 여기까지 밀고 가는 힘인데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다음을 읽을 수 네.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거죠. 네. 그 궁금해서 계속. 나오코 이후에 분명히 네. 레이코 여사랑 언제 했는데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도리랑 네.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끝까지 보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계속 나한테 이상하다 레이코랑 뭐 했는데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 네. 이후에 상실의 시대 이후에 네. 댄스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태엽 감는 새도 그렇고 여전히 그 잔상들은 누구랑 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 연애 소설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읽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애 소설 속에 감춰진 그러니까 하루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00% 연애 소설이다. 저 이 말에 공감을 충분히 네. 하면서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인간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제 소스를 뿌린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뒤집힌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인간의 그러니까 하루키가 항상 얘기하려고 한 게 저는 그 상실의 시대에서 인간의 고독? 허무? 그러니까 진짜 상실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애소설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연애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얘기. 그러니까 정말 전에 왜 리스본행 야간열차 할 때처럼 장치가 필요해서 저는 그 인간의 관계를 끌어들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면서 인간 관계가 아닌 걸로 뭔가 내 입장, 내 위치,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는 다 타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나를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남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연애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한 근데 거죠. 연애를 하다 보면은 네. 연애를 하다 보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 상실이 느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연애소설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나를 알기 위해서 연애를 한 거지. 연애를 이거 어떻게 설명하자? 저는 이게 그쪽에 마치 닭이 먼저나 달걀이 맞아. 먼저나 그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의 시대는 네. 연애소설이고 수많은 네. 독자들에게 네. 한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연애소설이냐? 연애소설인가 아니 아닌가? 특히 남자들 여자분들에게도 내가 묻고 싶어요. 무슨 장면이 기억이 남아요? 저도 그렇게 물어보면 기억나는 건 그런 장면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네. 지난주에 이제 4번째 다시 읽었어요. 이 네. 4번째 읽을 때는 진짜 툭툭툭 읽으면서 장면만 생각나는 장면들을 툭툭툭 넘기면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다시 든 생각은 뭐냐면은 여전히 참 야하다. 근데 그렇게까지 야하진 않잖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죠. 어렸을 땐 되게 야하다고 생각하고 막 네. 누가 뒤에서 볼까 봐 몰래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하다는 생각까지는. 근데 나는 한 가지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만화책 보면은 네. 되게 조금 민망한 거? 누가 나를 민망하게 네. 쳐다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상실의 시대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네. 이번에 이거 하루키 전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실의 시대를 내가 딱 꺼내서 이렇게 계속 읽었어요. 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네. 근데 사람들이 상실의 시대는 다 알아요. 네. 전부 거의 다 많이 봤죠. 그런데도 좀 약간의 창피했어요? 창피한 건 아닌데 네. 민망? 스스로 뭔가 그런가? 그게 20대였으면 괜찮은데 지금 30대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요. 이상하게 좀 그런 기분이. 그래서 내가 네. 어제 이제 여기는 지금 문학사 상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민음사 버전인가요? 네, 몰라요. 뭐지? 민음사 버전인가? 것도 따로 있나? 네, 여러 버전이 노르웨이 숲도 그러니까 제 열린문에서 나온 버전도 있고 네. 민음사 버전에서 나온 건데 어. 어제 서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민음사 버전일 거예요. 거기 걸로 봤어요. 노르웨이 숲으로 된 거. 근데 약간 노르웨이 숲으로 보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맞아. 노르웨이 숲으로 이 상실의 시대가 상징하는 그런 게 있지. 예. 그래서 좀 다르지. 노르웨이 숲으로 보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 출판사들이 네. 물론 상실의 시대에 대한 제목은 정말 좋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데 네. 우리 애독자들의 네. 뭔가 민망함을 덜어주기 위한 뭘 또 민망하기까지. 근데 저 같은 버전으로 봤는데도 네. 상실의 시대 문학사 상사에서 나온 걸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나왔던 거랑 지금 그러니까 개정판이랑 그러니까 어투가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주 많이 다르진 않지만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서 아까 여기 앉아서 좀 비교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좀 달라서 신기했어요. 어느 면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한 장면 좀 야한 장면 가지고 비교해봤는데 예전 게 조금 더 거칠어요. 지금 건 많이 거봐요. 네. 비교를 해도 우리는 야한 장면을 비교를 왜냐면 예전 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좀 있었어. 와타나베가 좀 더 가부장적인 느낌의 그런 말투를 썼는데 상실의 시대 지금 요 근래 거에서는 그런 말투가 좀 순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뀐 게 아닐까 난 궁금한 싶어요. 게 나오코랑 와타나베랑 기즈키랑 네. 다 고등학교 동창이잖아요. 그래 이것도 그런데 이상해요. 상실의 시대 제가 들고 있는 1990년대 초판 이 책에서는 나오코가 끊임없이 와타나베에게 존댓말을 해요. 한단 말이야. 그리고 와타나베는 계속해서 반말을 해. 이런 이거는 번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모지각함이 있나? 이거 궁금한데 네. 이거 문학과 사상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나오코가 계속 존댓말해. 네, 계속 존댓말을 하고 네. 아니면 그 일본의 원문에서 네. 이런 표현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물어봐. 그런데 같은 동년배끼리 이렇게
맞아. 나는 존댓말하고 상대방은 반말하고 네. 그런 게 어디 동년배인데.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마초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 네. 모습에서도 약간의 이질감이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부러운 그게 왜 부러워요? 아, 근데 이거 오빠 컴플렉스. 오빠라고 부르면 그저 좋다고. 오빠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근데 팬이 누나 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들. 누나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 이채근 시간인데 네. 그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요. 저희가 이채근이라는 코너를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훑어봐서 오늘 그냥 간략하게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종훈 씨는 이 책이 연애소설이다. 네. 그러니까 그 와타나베, 주인공 와타나베 한 사람이 미도리, 나오키, 레이코 그 세 명의 여자하고 연관되면서 풀어나가는 연애소설이라고 보셨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책은에선 그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동의해요. 연애소설 맞는데 하루키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책은 100%의 연애소설이다. 근데 저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작가가 네. 연애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왜 스스로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니 근데 이 하루키도 이 100%의 연애소설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다른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 100%의 연애소설이 아니라는 걸 약간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쿨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하루키가 어떤 사람인지 살짝 짚고 넘어갈 거라 그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상실의 시대를 보면 뒤에 해설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본 분이실 거예요. 아마 그 되게 유명한 상실의 시대 비평이었나? 뭐 그런 부분 중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니까. 저처럼 생각한 사람이 알겠어요. 있어요. 한번 풀어주세요. 저는 이게 100% 연애소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요. 여기 지금 이 부분 읽어드리면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가 안고 있던 작은 세계 속에 머무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고방식. 무슨 말이에요? 다시 쉽게 그러니까, 풀어주세요. 여기서 연애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연애소설이라는 게 완전히 침투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그런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거를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저는 연애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관계에서 뭔가 이끌어내는 거? 네. 그게 연애소설이지 그 세계 속에 머무를 수 없다고 단정 짓는 얘기를 하려는 건 연애소설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안고 있던 작은 세계 속에 머무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고방식을 하루키가 갖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애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연애를 끌어들였다. 네, 끌어들인 거죠. 동의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 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상실을 네. 여기에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싸울 것 같아요. 물론 네. 이거는 네. 저는 하루키 말에 저는 허투루 이야기 안 합니다. 하루키가 이야기했잖아요. 100% 연애소설이다. 네, 그렇게 말은 했죠. 근데 이걸 여기서 또 얘기해야 되나? 네. 제가 조금 있다가 그 하루키가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지? 무라카미 씨의 거처라는 사이트를 네. 잠깐 아주 짧게 운영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독자들이 이메일로 질문을 하면 하루키가 그걸 다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잠깐 동안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5월 며칠인가에 이제 끝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루키가 100%란 말을 굉장히 자주 쓰더라고요. 저는 네. 왜 그런지 되게 그것도 궁금한데 그걸 못 찾았어요. 왜 그런 말을 자주 쓰는지. 그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 않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4월의 해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하루키에. 네. 그 단편을 자기는 사랑한대요. 그래서 무라카미 씨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100%의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아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꼭 100%가 아니라는 점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자분을 만나본 적은 있어요. 그런 것 역시 좋다고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여기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100%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루키는. 근데 100%의 연애소설입니다 라고 말한 건 일부러 그랬다는 거지. 100%의 연애소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상실의 이 시대도 사람은. 100% 연애소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라는 아니라고. 거죠. 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나저나 네. 이거 지금 일본어로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봤어요? 제가 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팅커벨이 1어를 전공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단해요. 제가 1어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 사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다 번역해서 저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궁금해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줄 때마다 읽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것 좀 알려달라고 해주세요. 우리 아까 궁금해한 나오코와 네. 와타나베의 그 말들이 실제로 네. 일본에서 어떻게 풀이되고 있냐. 아 맞아 그거 시청자 그 여러분 이거 친구한테 댓글로 물어보면 달아주세요. 되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요. 제가 네. 실제 원어에서는 와타나베와 나오코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나오코도 반말했을 거예요. 왜 나오코는 존대를 하고 그 와타나베 동급생인데 막 하대를 하고 이렇게 해요. 알려주세요. 이 번역하신 분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니에요? 유희종 씨가 네. 실제로 1920년대생이다 보니까 아. 네, 그런 면이 없지 않게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럼 네. 그리고 이것 이제 지난주에 내용은 다 훑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3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 비평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코는 약간 내부의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나오코는 되게 순종적이라고 해야 되나? 캐릭터가 좀 그렇잖아요. 되게 죽은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연민?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도리라는 주인공은 그러니까 와타나베한테 의미하는 게 나오코는 내부의 순수함을 의미하고 미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실하고 연결된 네. 되게 발랄하고 활발한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할 때 나오코한테는 이렇게 하대를 한 게 순종적인? 아닐까. 근데 미도리는 또 반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참 재밌어요. 예, 번역이 새로운 창조라는 말도 네. 다시 한번 좀 새기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예,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짚어주세요. 하루키가 저희가 하루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가 얘기를 항상 이렇게 조금은 하고 가는데 안 네. 했더라고요. 하루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죠. 안 한 게 아닐까. 근데 하루키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좀 얘기할게요. 하루키는 1949년 1월 12일생이고요. 그 와세다 대학 제1문학부에 입학했었고 그리고 그 삶이야 비슷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았는데 결혼하고서 재즈 카페 경영을 했어요. 그 회사를 다닌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뭔가 회사에 다녔을 줄 알았는데 재즈 카페를 경영을 했었고 그리고 처녀작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입니다. 좋죠. 네, 그 좋아요. 아시죠? 상당히 좋아요. 네, 다들 그 바람의 노래를 들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노르웨이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상실의 시대로 가장 유명해졌죠. 그리고 무라카미 월드라고 칭할 정도로 하루키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반면에 또 안티팬이 많고. 네, 안티팬도 진짜 많아요. 뭔 허세냐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키는 이 문체가 좀 일본 그 동시대 일본 작가들하고 되게 많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하루키가 그 좋아하던 작가들이 다 외국 작가들, 물론 외국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레이먼드 챈들러, 레이먼드 카버, 그 스코필드 제랄드,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저기 있잖아요. 리처드 브로치건, 제이리 셀린저. 셀린저. 그러니까 다 외국 작가들을 좋아했어서, 그러니까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가 형성된 게 그 일본 국내에서, 일본 내에서의 작가한테 영향받은 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하루키 스스로 일본 네. 작가들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했는데 네. 하루키의 후예들은 그 뒤에 나온 하루키의 일본의 신진 작가들은 하루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받았죠. 하루키 스타일의 문체들이 쫙 나오고 그거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그런 사람이 없었고 그렇게 뭔가 허무하고 고독하고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에 그렇게 깊이 발을 들여놓지 않은 소설을 쓰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던 거죠. 레이몬드 챈들러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하드보일드한 네. 그 문체의 선구자 효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키 문체도 어느 면에서는 하드보일드한 면이 되게 그 강해요. 얘기가 그러니까 하루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가 그 챈들러 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문체가 그렇게 된 거란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챈들러 책 혹시 봤어요? 그거 기나긴 이별만 봤어요. 네. 챈들러 책 보면은 네. 솔직히 조금
네.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다는 게 네. 어떤 의미예요? 너무 하드보일드를 위한 문체들이 네. 너무 많은 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기해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하드보일드, 그 하드보일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한 묘사와 건조한 문체 속에 네. 나오는 헛헛한 마음들이 느껴지는데 챈들러는 심해. 그래, 나는 기나긴 이별 볼 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난 챈들러 거 네. 보다가 네. 이거 너무 심한데. 궁금하네요. 제가 찾아보고서 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네, 아실 거예요. 챈들러 한번. 네, 그리고 하루키 얘기를 조금 네. 더 하면, 하루키가요, 이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종류를 좀 나눠보자면 소설, 수필, 논픽션, 그리고 번역한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번역한 책들도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훌륭하다고 얘기도 네. 많이 들었고. 근데 소설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루키 스타일의 소설, 그냥 소설. 진짜 소설 같은 소설. 하루키 스타일의 소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 나는 1인칭 시점? 그리고 그러니까 초반 글들이죠.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 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뭐 이런 것들을 하루키 스타일의 책이라고 하고 소설 같은 책은 그 이후에 이제 요 근래에 나온 책들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느낌이 되게 저는 요 근래 걸 못 읽어서 그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저는 에세이랑 예전 글들만 네. 읽었어요. 그래서 요새 글들이 어떤지 잘 근데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네. 요 근래 읽은 책 중에 오음진리교 사건에 대해 다룬 언더그라운드. 그것도 꽤 옛날 거 아니에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쓴 그래요? 책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인터뷰한 이야기인데 하루키 문체 자체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뭔가 벽에 부딪혔는 스스로를 깨부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왔고 인터뷰 형태의 글도 나오고 또 여행기도 뭐 많이 나오고 하는 모습들이 하루키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작가, 노력하는 작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 보여요. 스스로 말을 하잖아요. 하루키도 칸트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하루에 일정 부분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뭘 다니고 마라톤 달리기 하고 글도 써야 되고 네. 항상 그 순두부를 순두부 맞나요? 모르겠어요. 네, 그 순두부를 항상 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탁탁. 그래서 그 분량을 지내고 나면은 또 이제 한량처럼 또 지내고. 저는 이제 에세이는 요 근래 것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에세이에서는 예전 그냥 쓰던 거랑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되게 제가 하루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 사람 허세고 싫은 면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도 그 손에서 못 놓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보면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진짜 열성적이라고 할 정도로 속으로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써놓은 거 보면 될 대로 되라지.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쓴단 말이에요, 글을. 여기서 돌발 질문. 네. 팅커벨, 네. 하루키가 네. 노벨 문학상 받을까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요새 글은 못 읽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 구역을 지나갔기 때문에 모엔이 받았잖아요. 모엔이 받았는데 한 7, 8년 뒤에. 7, 8년 뒤에? 네. 그럼 아직 하루키가 48년생이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 요새 뭐 쓰셨는지 모르지만 받을 수 있겠죠. 하루키 월드가 있는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하루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응원하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네. 물론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스테디셀러 작가로서 네. 큰 힘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이 시대에 갖고 있는 상징성과 네. 이 사람이 그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에게 준 메시지가 너무 강렬해요. 저는 이것도 평가받아야 된다고 봐요. 솔직히 모엔 좋은 작가예요. 이번에 제일 아쉬웠던 게 모엔 개구리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모엔 작품도 죽이는데 전 위아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데 네. 모엔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 하루키 솔직히 기대했어요. 너무 기대해요. 물론 우리나라의 고은 시인이나 이런 분들이 네. 계시지만 기대했는데 아쉽더라고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잘 하루키가 너무 모르겠어요. 저평가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저평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한 게 있는데 하루키 글들을 자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감인지 대충 느낌 오죠. 네.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계속 파고드는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자폐란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 소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개인적,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고 자기 속을 들여다보려고 책을 썼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의미로 좀 자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근데 네. 요 근래 소설은 또 다르니까 모르죠. 계속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루키 네.
네, 기대할게요. 또 이제 더 짚어주실 부분은.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에세이를 되게 재밌게 읽는데 이 에세이도 또 그러니까 수필도 3가지로 분류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하루키 에세이가 너무 재밌어요. 그 막 얄밉고 못됐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되게 많이 하면서 겉으로는 되게 쿨한 사람인 척 하는 게 그렇죠. 그게 너무 귀여워요. 아직도 나이가 지금 그 정도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나는 쿨한 척. 네, 아니, 근데 쿨한 게 아닐까? 그런데 재밌는 점은 네. 이렇게 척척척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사람이 척이 내 된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내가 굉장히 척척척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네. 하거든요. 어제도 굉장히 나의 네. 외로운 마음,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네. 위해 네. 뭐 지난 주말에 순천 가서 네. 김승옥 선생 네. 한번 보려고 했지만 다른 것만 보고 왔고 네. 어제도 헛헛한 마음을 달래려고 네. 광암지나 뭐 사직동, 인사동, 종로 다 돌아다니는데 이 헛헛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척척척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헛헛하게 글을 쓰게 되는 이런 것도 갖게 되더라고요. 하루키도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가? 네, 척이 생활을 만듭니다. 아, 이거 오늘의 원래- 명언이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명언이라고. 그 수필을 아무튼 네. 3분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그 지적 흥미의 대상에 대해서 쓴 게 그 첫 번째 분류고요. 이분이 진짜 관심 있는 게 많잖아요. 음악, 그러니까 재즈 광팬이죠. 그 음악 관련한 책도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그 박식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적 흥미의 대상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분류는 일상의 사소한 일이나 하루키 자신의 과거 체험에 관해서 쓴 게 있고 또 하나는 여행이나 해외 체류 그런 네. 기행 같은 것들, 기행문 같은 걸 썼다고 해서 그렇게 3분류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 시청자들 중에 요구 중에 하나가 하루키와 음악에 대해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달라 아, 이런 정말? 부탁도 솔직히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데 역시 이 네. 노르웨이 숲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도 비틀즈의 음악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마무리도 거의 네, 비틀즈 비틀즈의 음악이 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틀즈의 음악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정도 깜냥이 안 됩니다. 네, 롤링스톤즈면 제가 할 수 있는데 비틀즈는 안 돼요. 너무 힘들어. 네. 너무 곡도 많고 그리고 그걸 책 소개하면서 그 음악 다 소개하다가 저희 진 다 빠져서 안 돼요. 네, 실은 이 부탁을 한 게 누구냐? 우리 네. 편집 감독님이에요. 김태현 미안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의견은 무시해도 돼요. 네, 계속해서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다 말았죠? 그 아무튼 에세이 세 종류. 네, 에세이 3종류. 그러니까 정말 많은 책들을 쓰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루키 얘기를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연애소설 뭐 이런 관련해서만 얘기했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참 하루키 신간이 나왔는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나왔고 네. 일본에서 그 나왔어요. 아까 그 책, 어떤 아까 하루키 씨에게 묻는 그거 아닌가요, 그 책? 네, 그것 그걸 책도 못 보고 나온다고 나온 들었는데? 거고 그게 나온다고 네. 들었는데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이 나왔는데 네. 그 책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있더라고. 그 책을 그 일본의 대형 서점에서 90% 이상 사들였대요. 자기네가 사서 자기네 서점에 몇만 부를 풀고 나머지는 또 다른 서점들에 풀어주고 그게 인터넷 시장에서 그거 독식할까봐 그러면 이제 서점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대형 서점에서 그걸 다 사들여서 뿌리기로 했다고. 영향력이 진짜 대단한 작가라는 그렇죠. 거죠. 그걸 90%를 네.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대형 서점, 그러니까 서점들이 우리는 살아남겠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잡는다. 그래서 저 이것도 되게 놀랐어요. 부러워. 하루에 뭐 네. 70만 권, 100만 권이 팔리는 작가니까. 근데 아직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욕심쟁이. 유후후. 네. 김 기자의 책 소개 시사.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네. 저 오늘 이거 너무 기대돼요.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2주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하루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하루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의 일본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팅커벨 일본 갔다 왔잖아요. 분위기 어땠어요? 올해 자주 갔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뭐 정치 상황을 관련해서 뭐 거기 가서 뭘 한 게 아니라 정말 놀러 간 거라서 갔을 때는 별 그런 거 못 느꼈어요. 평화로웠어요? 예, 동경을 안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도쿄도 갔다 왔어요. 그래요? 올해 일본 한 6번 갔다 왔어요. 지금 9월인데 우리 네. 팅커벨 일본을 6번 갔다 왔어요. 네. 야, 이런 분이네. 친하게 지냅시다. 네. 갑시다. 저한테 지금 일본 가자고 얘기했어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냐? 최근에 일본이 이 안보법안, 평화 헌법에 반하는 안보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 안보법안이 뭐냐? 일본의 자위대가 있잖아요. 말 어감 이상하다. 자위대. 셀프 디펜스 아미 뭐 이 정도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네. 스스로를 방어하는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위대죠 진짜. 네. 갑자기 돌격대 생각나는데. 아주 자꾸 그런 걸로 어머 부끄러워 어떡하지? 내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미지 음란하네요. 네. 제가 아직 본성을 다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보여주지 마세요. 여기. 제가 김승욱을 왜 좋아하는지.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오케이 다시 돌아왔어. 네. 최근에 안보법안 관련해가지고 일본이 네. 이제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통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안보법안이 뭐냐? 일본의 자위대, 스스로를 방어하는 이 군대가 일본이 위기 상황을 느끼거나 자국민이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군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법안이에요.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저 예전에 이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왜 다 다른 나라들은 군대라고 하는데 일본만 자위대라고 하지? 찾아봤는데 전범국이라서 그렇죠.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다른데 파병을 할 수 없는 그런 거는 정말 자기만 지킬 수 있어서 자위대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옳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네. 거예요. 이번 주에요. 그게 너무 아베 네. 이상해.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1910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해요. 다시 한번 한반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 일본 사람들 많잖아요. 일본 정부가 판단할 때 위기 상황이야. 어떻게 해요? 그럼 파병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 한반도를 다시 한번 일본 군대가 걷게 될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뭐 설마 그러겠어? 설마가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 움직임들이 일본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주말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사태 나가지고 주말마다 10만 명, 20만 명의 우리나라 시민들이 광화문과 시청에 모였잖아요. 그 움직임이 일본 동경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짚어야 되냐면은 전쟁에 평화헌법을 70년 이상 유지한 일본이 이거에 반하는 안보법안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키가 지속적으로 언론 인터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팅커벨이 언급해준 무라카미 씨의 거처 이 사이트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짧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여자 선생님이 30대의 여성이 이렇게 하루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쟁의 불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만약에 일본이 전쟁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라카미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미국은 몇 가지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근데 하루키는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이어서 말을 하는 건데 일단 전쟁에 휘말리면 사람은 모두 크든 적든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보통 때는 알만한 것들을 알지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전입니다. 이 말은 뭐냐? 전쟁의 경랑에 휩싸이면은 아무리 내가 이성적인 사고를 하건 뭐가 됐건 사람들이 그 안에 다 그냥 휩쓸린다는 거예요. 그 경랑 속에.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하루키가 우려하는 바도 그거예요. 안보법안이 통과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또 있어요. 이게 지금 3월 달에 나온 질문인데 4월 달에 그 하루키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저는 하루키가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하토야마 총리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잖아요. 이렇게 하루키도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상대국이 됐다고 말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 맞아요.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사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키가 연애소설, 뭐 변태 이런 말 하지만 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저는 하루키의 한편으로는 인식변화라고 봐요. 제가 지난 시간에 20살에 20대의 하루키 스스로를 변명하는 그런 상실의 시대에 썼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 참여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니하고 자위하는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다뤘다면은 지금 60대, 70을 바라보는 하루키가 물론 그전에도 메시지는 계속 나왔지만 더 전면에 나서서
우리 청년들이 생각해야 되는, 일본 지식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일본 사회가 나아가서는 생각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정표와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번 주에 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일본 열도에 유례없는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영상을 계속 찾아봤는데 뭐 10만 명, 12만 명, 뭐 2만 주최 추산 여기는 여전히 2만 네. 명이에요. 여기도. 네. 아, 저 경찰 추산 2만 명, 주최 추산 12만 명.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은 단순히 청년들이 전쟁 반대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쟁 반대의 메시지를 넘어서 아베에 대해서 반대하고 아베 아웃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네, 굉장히 뭔가 힙스터적인 그 젊은이들이 앞에 나서가지고 맞아. 되게 즐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영상 많이 찾아봤는데 꼭 공연장 같아요. 네. 락큰롤 하듯이 막 나와가지고 그 리듬에 맞춰서 그루브를 타면서 막 그러니까. 그거 구호를 외치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웃 이러는데 진짜 되게 재밌게. 그러니까 네. 이게 일본의 1970년대 이후에 사회와 안전이 격리된 일본의 청년들을 되게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맞아. 너무 다들 아무렇지도 네. 않게 산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이 실제로 상시대 시대도 상시대 시대에 접어든 남의 주변의 것에 무관심한 청년들의 모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려낸 거잖아요. 네. 오직 개인의 안위와 자기의 내면의 성찰에 대해서만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70년대 이후에 200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와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질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경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청년층의 목소리가 확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팅커벨이 지금 지적한 대로 재밌어요. 활발하고 유쾌하고. 발랄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위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피로감을 엄청나게 네.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오 발랄해, 오 상큼해. 저거 되게 힘있어?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위하면서 그런 느낌 주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힘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 친구들이 진짜 젊은이들이구나. 얘네 말 들어볼만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딱 심어주더라니까. 그렇죠. 저는 이 시위 현장에서의 그리고 이 진보 네. 언론 그리고 이 진보라는 영역의 테두리에서 즐거움과 재미가 주는 이 유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뭐 낙곰수 현상을 비롯해서 즐거움이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근간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참여를 독려하고 정의감만 외친다? 그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안보 법안 저는 이거에 대한 저지하려는 그러니까 안보 법안을 강행하려는 아베와 이거를 저지하려는 청년층의 움직임과 네. 일본 지식 사회의 움직임 기대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 가지 지켜보면서. 비화가 하나 있어요. 네. 그 비화가 뭐냐? 일본에도 제 친구들이 지금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팩트 체크를 좀 더 해보고 제가 인터뷰 시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청년들이 많이 나서고 있잖아요.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군대를 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때 20살 청년들이 이대로 자위대가 해외 파병이 됐을 때 지금의 모병제에서 징병대로 진짜 징집이 징병. 됐을 때 그 두려움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때 사람들이 소고기를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을 때 두려움이 사람들 너무 유모차 부대로 막 가까우니까. 나왔잖아요. 청년들이 느끼기에 내가 군대를 안 갔다가 갑자기 군대? 나 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인터뷰를 더 해봐야 되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나 군대 때문에 시위 나와? 이런 사람은 아직 없어요. 진짜면 정말 재밌겠다. 그런데 이게, 예. 이 이야기를 실제 제 친구 가까운 친구인 네. 일본에서 도쿄에 있습니다. 도쿄의 모 대학에서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사실 진짜 맞닿아 있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예를 들면 그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보다 사람들이 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광우병 때는 나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갔던 거고 사실 꼭 그걸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슬픔의 크기로 보면 저는 세월호가 훨씬 깊다고 크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때보다 덜 했어요. 이거는 자기한테 닿아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기심이지만 아무튼 나한테 이만큼 와 있으면 그거
방어하려고 자기가 뭔가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유쾌하고 발랄하게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실의 시대 이후의 청년들이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고 있구나. 일본 사회가 이번 걸 계기로, 이번 사건 안보법안을 계기로 더 진보하느냐, 주저하느냐, 정치되느냐, 저는 기로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네. 선택은 잘했다고요? 아, 여기 그 무라카미 씨의 거처에서 한 얘기 네. 중에 어떤 질문을 누가 했는데 그 질문이나 뭐 내용을 다 빼고 그 하루키가 한 답 중에 이런 답이 있어요. 총리는 그냥 쿤내기로 보입니다. 이런 답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지금 사태나 아베에 관한 것들을 막 까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럼요. 네. 기대가 커요. 이번 주에 제대로 된 모습 한번 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 청년 간발해. 화이팅! 네, 김 기자의 책 소개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시간에 걸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 대해서 다뤘어요. 우리 하루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끝에는 이제 김 기자의 시사 좋았어요. 오늘. 저 오늘 그거 너무 좋았어요. 네, 역시 좋았어요. 진심으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네. 상실의 시대 이후에 우리가 저는 짚고 싶은 부분이 뭐냐. 상실의 시대 이후에 사회에 외면했던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 네. 그리고 자기를 각성해가는 과정. 굳이 사회 참여가 스스로의 각성이라고는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같이 호흡하고 내 주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 상실의 시대가 우리 청년들의 뭔가 그러니까 아이콘을, 청년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뭔가 소설로 딱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 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살 때 상실의 시대를 읽었을 때와 30대 중반이 돼서 읽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나중에 10년 뒤에 과연 내가 이걸 읽을지 모르겠지만 네. 읽을 때의 모습은 또 다를 거라고 봐요. 거기에 맞춰서 하루키의 성장도 같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비단 상실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책들. 이게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었어요. 상실의 시대는. 그리고 최근에 일본 상황까지 곁들여져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막 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만 전 진짜 처음부터 너무 확고하게 그래서 그런데 개인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내 내면, 내 고독, 내 허무, 내 상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상이나 뭐 이런 걸 꼭 엮지 않아도 상실의 시대가 저한테 주는 의미는 그런 걸로 되게 깊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나 나의 고독에 관해서 얘기할 수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그렇죠. 던지면서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사실 그냥 대충 보면 정말 가벼운 되게 막 짙은 섹스씬이 나오는 그런 소설로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대사 막 원래는 살짝 보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미 몇 번 읽은 책이니까.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또 거기 빠져가지고 대사 막 보면서 읽고 그랬거든요. 제가 어제 오래 걸었잖아요. 네. 어제 오랜만에 정말 휴가를 쓰고 오래 네. 종로와 인사동을 쫙 걸어 다녔는데 오랜만에 하루키 된 느낌. 와타나베 빙이 돼가지고 막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면서 책 읽고 커피숍에서 오아시스 커피숍에서 네,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그렇지만 너만 사랑해 뭐 이런 누가 거. 온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상실의 시대를 개인의 그 상황 뭐 꼭 자꾸 똑같은 말이네요. 아무튼 되게 좋게 읽었습니다. 저는 네. 하루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루키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 읽은 사람은 물론 안 읽은 사람도 많겠지만 다시 본 사람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보고 안 본 분들은 청년의 기분, 내 안에 그대로 침전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은 분들 보세요. 그냥 보셔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중간중간에 아무 페이지나 봐도 특히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네. 네. 싫어하신 분들은 네. 우리 김훈 작가 책 보고요. 오늘 세 권이나 세 권이나 소개했으니까 나눴어요. 그 중에 골라서 네. 네. 선택은 몫으로 남겨두고 네.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합정동 독서클럽 7회 2시간에 걸쳐 진행한 무라카미 하루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